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회를 들려드릴까 해요. 중학교 수학이 되게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초등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랑 대비하는 처음에 단계를 첫 단추를 좀 잘 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알아볼 거예요.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좀 차이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수학은 우리가 어디까지 좀 심화수학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과 어떤 커리큘럼으로 좀 나가야 될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중학교 수학 성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중학교 수학 점수가 난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는 생각 많이 안 하시죠? 그 이유가 고등학교가 일단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학교 때 내신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몇몇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만 성적이 들어가는데, 성적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A, B, C, D의 비율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보다는 그냥 A 정도만 맞을 수만 있어도 자사고 가는데도 사실 큰 무리가 없기는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가기에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수학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실력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이 좋다고 실력이 좋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이제 다들 해보셨겠지만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스킬적으로 좀 문제 푸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토익 점수는 되게 높아도 영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처럼 점수가 높다고 실력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점을 키워야 할 거는 수학 실력을 좀 더 잘 키워야 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중학교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 못하는 이유는, 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수학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수학 점수를 좀 잘 못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냐면은,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 점수를 잘 받아요. 중학교 때 수학 점수를 잘 받았다는 거는 중학교 내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게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수학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계산 정도의 연산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큰 활용이 아니라 하나, 두 개 정도의 개념이 합쳐지는 정도의 문제 정도로 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었어 라고 외워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중학교 수학이에요. 초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수학은 더 쉽죠. 그냥 더하기 빼기 연산만 어느 정도만 잘 해도, 즉 활용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계산들만 잘 해도 점수가 되게 잘 받아요.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더 쉽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씩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배우게 돼요. 2학년 1학기 때 미지수 X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네모라고 쓰는 걸부터 미지수 X,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네모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단어로 주거든요. 사람 명수를 네모라고 하자. 그럼 구체적으로 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X, 미지수, 문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상상을 할 수 없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좀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는 개념 학습이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유형별로 암기로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잘 통하지 않게 되죠. 개념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내용도 방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출제할 때 그냥 1번, 2번 같은 좀 주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단원의 문제를 섞어서 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을 모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개념은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 중학교 때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다음 거를 좀 볼게요. 네,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1학기 내용들은 대수 쪽 파트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 연산에 관련이 깊은 1학년 1학기 단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단원들은 도형과 관련이 많아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각 학년의 1학기들은 대수 파트구나, 그 다음에 각 학년의 2학기들은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단원, 고등학교를 조금 더 잘 보내거나 정말 앞선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가장 기초 해당하는 단원들은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빨간색으로 좀 색깔 칠한 것들이에요. 유리수의 계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합과 차, 정수의 계산을 되게 많이 하고 비와 비교를 하면서 분수의 계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리수의 계산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시키는 공부 중에 하나는 학습지 많이 시키죠. 연산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학습지를 많이 시키는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연산력을 키워주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더하기를 많이 해보고 빼기를 많이 해보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서 더하기 빼기에 좀 자신감을 갖거나 또는 숫자와 친해진다거나 이거 자체는 되게 많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틀리는 거에 익숙해진다. 사실 연산 그런 학습지 같은 거 문제를 보면은 뭐 한 50문제, 100문제 막 더하기 빼기만 계속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뭐 몇 개씩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한 5개를 틀렸어요. 제가 100개를 풀었는데 5문제를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나 95점이면 되게 잘했어 라고 하고 틀린 5문제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우리 애가 100문제를 풀었는데 5개밖에 안 틀렸는데 잘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연산이 틀린다라는 거는 뒤에 가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개념은 잘 알고 더하기 빼기를 틀려도 똑같이 5점에 틀리는 거고 개념이 부족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려도 5점에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산은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학습지는 그 개념을 심어주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연산을 시키더라도 내가 틀린 문제를 계속 인지시킬 수 있게 내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썼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좌표 평면과 그래프, 뭐 합동, 원, 가면체, 회전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하의 가장 기본이라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것도 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필요해요. 아까 1학년 거랑 다르게 2학년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엄청 많죠. 모든 대수의 가장 기초적인 연산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2014년에 뭐 세계일보에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에서 한 70% 정도가 2학년 1학기 때 난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성인들이 느끼기에 되게 의외죠. 고등학교 수학도 아니고 왜 중학교 2학년 거에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낭식 계산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X라는 걸 생각해야 돼서 애들이 엄청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는 유리수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하거든요. 1, 2,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뭐 사과의 반,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눈에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미지수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불가능해지고 그 개념을 잘 극복 못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다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이제 2학년 2학기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때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요. 가르침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 도형을 되게 감으로 많이 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삼각형의 성질이라 그러면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를 잘 찾고 그래서 정삼각형, 그래서 답은 이거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물리적으로 수학을 잘 푸는 건데 대부분 친구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림을 딱 보고 이거 딱 봐도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이건 정삼각형이겠지 하고 풀어서 답을 써요. 그럼 답은 맞죠. 뭐 그렇게 되면 그 문제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만약에 비슷한 함정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단원들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말 진짜 실력들을 체크하기 되게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풀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잘 보면서
잘 물어봐요. 왜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했어? 라는 식으로 반문하면서 친구들한테 정말 개념을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감의 수학으로 해서 적당히 찍었는지를 좀 알아보는 단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로 기하 파트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죠. 3학년 1학기는 고등수학의 첫 단계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제곱분과 성질이라 그래서 처음에 숫자의 개념을 확장을 시키게 돼요. 추상적인 개념이 당연히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리수처럼 몇 분의 몇 이렇게 비와 비율처럼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 루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애들이 수직선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찾기도 어렵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당연한 숫자처럼 쓰여야 하는 걸 여기서 처음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되면은 고등학교 때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숫자에 대한 계산들도 중요하고 이제 여기 4, 5, 6, 7 단원 여기들이 이제 고등수학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제 순회중, 예정중에서 3학년 1학기 거 기출을 낼 때 학교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말 고등수학에 있는 문제집에 문제를 갖다서 문제를 내요. 그렇게도 똑같이 사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수학 상의 그냥 기본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학년 1학기 거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좀 여기서 엄청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건 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적 이유와 단원적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3학년 2학기 이제 올해 중3들이 지금부터의 시점이에요. 그럼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까지 한 8달 정도를 남겨놨어요. 사실 3학년 2학기의 단원을 보면 엄청 중요한 단원은 조금 많이 없거든요. 그 비중이 살짝 떨어지고 혹은 이 비중이 살짝 떨어지는 과정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는 고등수학 3을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지금 좀 이렇게 색깔을 칠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꼭 잘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최소 만원이에요. 그래서 간혹 정말 독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3단원 또는 여기서 한두 개 정도 추가한 4단원 정도는 하고 고등수학 3을 넘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되게 간혹 이제 신규생들 오다 보면은 고등수학 3을 저는 딴 학원에서 배웠어요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3학년 2학기는 하나도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고등수학 3을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원과 접선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이쪽이 되게 활용도가 높은 단원인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또 해주고 고등수학도 해줘야 돼서 되게 친구들이 좀 커리큘럼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단원은 3학년 2학기 걸 하고 그 다음 고등수학 3을 넘어가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보면은 고등수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학이 좀 중요한 단원들을 체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1학기들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다음에 1학년 1학기들은 초등학교에는 조금 더 발전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화학습,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 애가 2학년 1학기 거 끝났어요.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걸 해야 할까요? 3학년 1학기 걸 해야 하나요? 2학년 1학기 심화를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커리큘럼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심화학습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3학년 1학기 때 심화 문제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의 기본 문제와 같아요. 진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교재들 A급 수학,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 밀품이라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의 문제집을 펴놓고 고등수학 3, 센을 펴놓고 보면 비슷한 문제,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화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필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최근 고등학교의 A의 비중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맞춰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심화를 시켜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최근 한 3년치의 기출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단 하나 정도밖에 안 실려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순회 중학교에서.
근데 그 한 문제의 난이도도 쌤 C 정도의 난이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정말 100점을 맞고 싶어, A를 맞고 싶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심화학습을 꼭 해야 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심화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쌤을 한 번 더 풀고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는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심화학습을 하면 당연히 좋기야 하죠. 그 심화학습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할 때는 보통 저희 애들을 시킬 때는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시켜요. 이제 2학년 1학기 거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2개 중에 하나를 시키는데 이 2개 중에 하나 교재를 선택하는 방법은 A급 수학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먼저 C스텝, B스텝, A스텝 해서 A스텝이 되게 제일 많이 어려운데 각 단원이 한 30문제 내외로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수업 시간에 사실 제가 풀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A스텝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정말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정말 내 풀이대로 풀 수 있다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물어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가져오면 제가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자리 돌아와서 다시 풀어보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에 풀어내도 진짜 훌륭한 학생이에요. 대부분 거기서도 못하고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안 풀려요. 그래서 또 가지고 물어보고 그럼 또 다시 알려주고 이걸 한 3-4번 계속 반복을 해야지 풀리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 바로 2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얘를 했다. 근데 3학년 1학기 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2학년 1학기 거 심화 복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1학기 걸 다 끝내자마자 바로 심화 복습을 해야지. 그러면은 기간이 엄청 많이 길어집니다. 보통 3학년 1학기 거 처음 나가는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한 12번에서 한 13번 정도의 수업이 필요해요. 2시간씩 수업을 했다라는 기준 하에서. 그런데 이제 심화학습 같은 경우는 한 15번, 16번까지도 우리가 수업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엄청 많이 끌어지고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늦어지고 그렇게 늦어지면 문제는 학생들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거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3학년 2학기 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 시각, 고등수학 상의 시각으로 3학년 1학기 심화를 보면 훨씬 더 쉽고 이런 거였구나라는 문제 파악도 잘하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를 할 때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 한 단계, 1년 정도의 그 과정을 미리 해놓고 나서 다음 심화를 보게 되면 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잘 보이게 돼요. 근데 무조건 한번 끝냈다고 심화를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쌤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 정도는 꼭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달에 2학년 1학기 거를 처음 공부를 해서 딱 끝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뭐를 하느냐? 2학년 2학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2학기 거를 하면서 2학년 1학기 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3학년 1학기 거를 하면서 2학년 2학기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선행 진도 나가는 것과 복습을 같이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친구들이 다 2번씩은 받겠죠. 처음 배웠을 때 쌤을 한 번 다 풀었고 복습을 할 때 쌤을 한 번 또 다시 다 풀었을 거예요. 최소한 2번은 다 봐져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봐요. 각 단원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2학년 1학기의 전범위 테스트, 3학년 1학기의 전범위 테스트를 봐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다음 단원을 공부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의 기준은 저는 보통 70, 정말 최소 커트라인 75점으로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25문제 정도가 출제됐을 때 20문제도 못 맞춘다. 사실 다음 과정을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좀 귀찮고 힘들고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쌤 기준으로만 보면은 정답률이 한 90% 정도는 되어야지 제가 아까 말한 전범위 테스트에서 한 75% 정도의 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쌤 1단계를 풀어보고 오답을 많이 봤는데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틀리는 것 같아가 되면 심화를 선택해도 괜찮고 다음 단계 진도를 나가는 것도 괜찮고 가장 베스트인 거는 정답률이 90% 이상일 때 다음 단계를 나가면서 이번 단계는 복습을 같이 하고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 단계를 나가면서 지금 3학년 1학기권 심화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엇갈려서 가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거부터 이제 정말 처음 한다가 되면은 1학년 1학기 거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면서 1학년 2학기 거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학년 2학기 거 이번 처음 배운 거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복습과 선행을 둘 다 동시에 해야지 선행 진도도 같이 배우면서 복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애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다르실 수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학원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답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예요. 지금 내가 1학년 1학기 복습을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1학년 1학기 복습을 숙제로 풀어갖고 왔는데 오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답이 너무 많아서 그 저랑 같이 하는 2시간 수업 내에 그 오답도 겨우겨우 끝냈어요. 그러면 사실 1학년 2학기 거 선행을 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건 정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복습을 한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복습과 선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쌤을 한 3번까지 보게 되는 친구들이죠. 그럼 거기서도 이제 점수가 더 안 나온다 그러면 3번, 4번까지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업에서 해줄 수 있는 한 어느 정도 오답이 밀리지 않고, 그 오답이 밀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오늘 문제를 10문제 풀었는데 한 3개밖에 안 틀려서 그 3개를 한 1시간 안에 다 해결했어요. 그럼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진도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오답이 안 밀리고 성취도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진도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정도가 항상 선행과 복습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 그거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딱 요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들리는 소문을 믿지 마세요. 특히 어머님들 모임 되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커피숍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은 벌써 수험까지 했다는데, 누구 딸은 벌써 수투까지 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시죠. 저희는 이제 수학상 겨우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제 신규생으로 저희 학원에 되게 많이 오는데요. 오다 보면은 저희 수원까지 했어요 라고 듣고, 저는 이제 학생한테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럼 수원을 바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75점은 돼야지 잘한다, 어느 정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30점 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없어요. 진도 나가기에 되게 급급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다 배웠어. 넌 이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거 해도 돼. 또 다음 거 했어요. 또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만 나가면은 말할 수 있죠. 우리 수투까지 했어. 수원까지 했어.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냥 수투까지 들었어. 근데 혼자 문제는 못 풀어. 수원까지 들었어. 수업을. 듣기는 했는데 혼자 문제는 풀지 못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다 없다가 좀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수업을 한번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에서 복습을 철저히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하냐? 물론 다다익선이에요. 복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과 학생이라면, 이과를 진행할 거라면 어느 정도 1년 이상의 선행은 정말 꼭 하고 가야 한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벌써 난 이과에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난 이과를 좀 희망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쯤은 2학년 1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끝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과를 어느 정도 가고 싶어하는 2학년 학생이에요.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끝내져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2학년 1학기 거까지 하는 수원은 어느 정도 끝내져 있어야지 이과에서 내가 좀 선행에 급급해서 끌려가지 않고 등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1, 2등급 정도가 되고요. 1, 2등급은 상위 10%까지 해요. 상위 10%면은 어머님들이 아시는 서울에 있는 좀 이름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1 제가 이제 보면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의 선행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과랑 문과랑 공부 수학만 놓고 보면 공부량의 차이가 거의 한 1배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0%가 많아요, 이과가.
예전에 한 2배까지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문과 필요한 과목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한 배 반 정도가 되는데 문과는 그만큼 좀 하기가 쉽다 보니까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3학년 1학년 3학년인데 문과를 희망하진 않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서 문과를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학교 가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한 학기 정도까지는 항상 앞서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신 대비를 할 때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다 배웠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시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 이제 당장 뭐 다음 주가 시험 날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진도가 딱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수업을 하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수업하는 게 맞고. 그럼 그 커리큘럼만 맞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나는 오늘 다 배운 걸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잘한다의 개념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개념도 되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 낮고 그러다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학기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취도가 70%, 80%까지는 꼭 되어야 한다. 이 성취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시험을 봐요. 숙제를 가지고는 사실 성취도 체크가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도 숙제 해갖고 온 노트를 보고 학생들이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도 보고 틀린 것도 봐요. 그런 비중을 계속 어느 정도 눈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봐온 내가 이 학생을 체크하는 성취도와 내가 정말 이 단원을 시험 보게 했을 때 시험을 받아온 점수랑 생각보다 차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숙제를 할 때 오픈북 시험 숙제를 했었대요. 오픈북 대학교 때도 많이 했죠.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 앞에 펴서 보면 돼요. 숙제할 때 애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런 문제 1번을 풀어야 돼요. 1번 잘 풀렸어. 2번을 풀고 싶은데 안 풀려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봐요. 앞에 보면 공식도 있고 설명도 다시 다 있잖아요. 그럼 그 공식을 그대로 적어요.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노트에 그대로 적고 A, B, C 숫자만 바꿔서 계산만 해요. 그러고 나서 2번을 풀고 맞은다고 동그라미 치죠. 이걸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제 평가를 이제 매번 보고 오답 비율을 매점 보는 거는 이 학생의 성실도, 그다음에 좀 잘하는 거, 수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는 용도로는 되게 적합한데 그것만 가지고 성취도를 보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를 꾸준히 보고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강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이번에 뭘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선행학습을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갈 때는 항상 개념서 또는 유형 문제집을 둘 다 같이 해야 해요.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는 정석을 가장 기본 개념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을 문제집 유형서로 많이 써요. 또는 이제 정석이 좀 어렵거나 난 진짜 좀 고리타분해서 싫은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뭐 바이블을 쓰기도 하고 개념 원리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설명이 많은 거 수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많은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을 꼭 하나 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앞에 좀 찾아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앞에서 한번 혼자 들어가서 다시 복습을 해보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쌤만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모든 개념은 내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줬으니 너는 문제만 풀어. 이제 쌤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오픈북 시험이 계속되고 뭐 숙제는 되게 잘해오고 숙제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시험 보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집과 항상 문제 유형이 많은 문제집과 그다음에 개념이 많은 개념서를 둘 다 해야지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계속 말씀드렸던 목숨과 선행을 동시에 해야 한다. 목숨과 선행을 동시에 하기에는 이번 여름방학처럼 조금 시간이 있는 게 이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죠. 근데 이게 말이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희 반 학부모님들한테 학원을 조금 줄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2시간 저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2시간 테스트를 봤어요. 그러면 학생은 이제 4시간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죠.
집에 가고 나서는 숙제를 하겠죠. 근데 오늘 배운 거 숙제가 아니라 뭘 하는지 아세요? 내일 가야 하는 학원 숙제를 해요. 다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애들을 보면 보통 월수금 수학, 뭐 화목토, 영어 이러면은 오늘 배운 걸 사실 오늘 숙제해야지 가장 효율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내일 숙제 안 해가면 혼나니까 영어 숙제를 해요. 집에 가서 영어 숙제 또 다 못하죠. 불안정하게 끝날 거예요. 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영어 숙제를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또 수학 가는데 또 수학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하나만 확실하게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저희가 수학 학원이기도 하는데 그 학생이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영어를 더 못한다? 그럼 저 그냥 수학 잠깐 쉬셔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게 훨씬 더 학생한테는 좋은 길이거든요. 학생, 자기, 본인 스스로의 공부 시간을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정말 공부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수학은 내 손으로 내가 쓰면서 풀고 답을 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공부 시간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학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만 되어도 정말 시간이 빠듯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실 두 개 더 다니고 있어요. 세 개, 진짜 많으면 네 개까지 다녀요. 주말에는 뭐 다니고 주말 오후 자르고 학생들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도 학원에 있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알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당장 또 내일 학원 또 있고 그 다음날 학원이 또 있고 그럼 주말에 조금 몰아서 해야지 주말에 학원이 또 있어요.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을 계속 주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아도 두 개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정말 몇몇 특이한 케이스들의 아이들 빼고는 사실 하나 똑바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건 학부모님들의 약간 욕심에 보내는 거다. 정말 학생을 위해서는 애들의 공부 시간을 정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늘리는 것을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석, 바이블, 개념원리를 많이 쓰고요. 뭐 유형 문제집으로는 셋 RPM을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집이라 그래서 고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또는 실력 정석까지 많이 쓰게 돼요. 문제의 난이도들은 보통 블랙라벨보다는 실력 정석이 더 많이 어려운 편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시키는 책이 실력 정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념서 보는 방법. 우리들이 이제 개념서를 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먼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저랑 같이 이제 2시간 수업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건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에 돌아가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봐 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들은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랑 내 설명을 머릿속에 두고 본인이 책을 읽는 거랑은 되게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보다 이제 여긴 안 적어놓기는 했는데 정말 그때의 효율을 발휘하려면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은 내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았어까지 바라는 예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는 예습은 뭐냐면 너 오늘 1단원 끝났지? 그러면 이제 내일 2단원 할 건데 2단원 읽어만 보고 와. 이해하지 마. 뭐 문제 풀지 마. 그냥 읽어만 봐갖고 와요. 그랬을 때 어떤 효율이 발휘하느냐? 학생들은 처음 보는 수학 용어가 되게 많을 거예요. 2단원을 갑자기 처음 봤는데 뭐 조리제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 해요.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는 이게 뭐지? 궁금한데 라는 건 당연히 들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의 모든 기본 심리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내긴 당연히 어렵죠. 그럼 어떤 것만 하느냐? 그 예습을 통해서 그 단어에 대한 부분들만 머릿속에 무의식으로 심어놓고 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리제법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더 집중해서 듣게 돼요. 처음 내가 생판 조리제법을 처음 듣는 애한테 야 조리제법은 이거야 그러면 용어가 뭐지? 라는 생각도 하고 이건 뭐지? 이해도 잘 못하는 과정인데 내가 전날 그 단어는 한번 봤어. 내가 이거 어제 궁금해하던 건데? 라는 생각으로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되게 엄청 큰 그때의 효율을 발휘해요. 제가 되게 많이 시켜봤는데 한 5% 정도밖에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념서는 그래서 꼭꼭 읽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정석이나 모든 책에는 어떤 공식이 나와 있을 때 그냥 공식 외워라고 주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
공식은 이런 과정 때문에 얘가 나왔어 라는 유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꼭 써보게 많이 시켜요. 이거 증명 안 나오는데요. 유도 과정 서술형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써봐야 돼요. 이걸 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겠다. 이런 문제는 이런 공식 유도 과정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써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해요. 그래서 이제 외운다랑 숙지한다랑 저는 사실 외운다보다 숙지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숙지는 되게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숙지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숙지하고 나서 뭘 하느냐, 이제 A4 백지를 줘요. A4 백지를 줘서 내가 오늘 배운 거를 한번 네가 써봐. 그러면은 나는 정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거 학생들 몇 개 없거든요. 또는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읽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것만 외워갖고 써와요. 그렇게 써온 A4를 저한테 이제 갖고 와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려줘.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빠졌어. 이건 다시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조금 쓸모없는 건데 굳이 외웠어. 이거는 정말 몰라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백지 테스트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개념 공부가 되었다, 개념 학습이 되었다는 얘기가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외운 공식을 사용하는지 이거는 이제 유도 과정을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는 잘 안 되긴 하는데 많은 경험이 쌓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공식이 이 부분과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혼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다른 단원을 했을 때 공식 유도 과정을 쓰고 있음에도 이거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석 같은 문제가 이제 기본 문제가 되어 있고요. 기본 문제 안에는 풀이가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한테 기본 문제 풀이는 따라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울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학생이에요. 너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많이 풀으면 이거 외워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외워진다. 이건 정말 훌륭해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풀이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풀이 과정을 외웠다는 건 숫자가 바뀌어도 아니면 용어가 조금 바뀌어도 풀 수 있거든요. 답을 외우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석대로 되어 있는 풀이를 한번 따라 써보면서 내가 원래 풀었던 거 정석 풀이를 비교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못했던 거를 비교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유형 문제집. 유형 문제집 아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오픈북 시험 마인드를 되게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센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 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유형별로 분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 1 해갖고 그 유형 1을 푸는 방법의 공식이 그 아래 나와 있어요. 다들 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있는 문제들은 내가 굳이 앞에 오픈문서라고 안 봐도 유형 1에 대한 힌트만 바로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유형 2, 유형 3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부탁드리냐면 그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좀 다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내가 보기 싫어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 너한테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 보지 마. 이러면 그래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면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학생은 우리 애를 위해서 포스트잇으로 그 부분 한번 다 붙이는 것 정말 강추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신기하게 숙제하는데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앞단원에 비해서. 그 단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애가 유형 힌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본인 학생의 실력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에 틀린 문제풀을 체크해야 돼요. 대부분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집에다가 문제를 풀게 하고 노트에다가 풀게 해요. 몇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냥 문제집 새 거 사줄게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풀 때 내가 틀린 문제를 체크를 계속 해놓게 되면 되게 좋은 나만 가지고 있는 오답 노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시험 기간에 되게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내가 한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세 번 틀린 문제가 문제집에다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어떤 걸 봐야겠어요? 세 번 틀린 거. 일주일 남았어요. 세 번 틀린 거, 한 번 틀린 거, 두 번 틀린 거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공부 계획을 짜기에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집 사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문제집에 노트의 풀이 과정을 쓰면서 틀린 문제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시험 기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문제집에 그 여백란이 되게 적어요. 여백란이 적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친구들이 글씨를 되게 적게 쓰면서 글씨를 못 알아보기 시작해요. 칸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글자끼리 겹쳐지기도 하고요. 막 삐뚤빼뚤 쓰기도 하고요. 시기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서술형 대비도 안 될 뿐더러 글씨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 자체가 안 잡혀져서 좀 공간이 그나마 여유가 있는 노트에다 차근차근 푸는 거를 서술형 연습 대비 겸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겸 논리적으로 쓰는 겸 되게 가장 펴줍니다. 그럼 이제 노트를 쓰면서 가장 또 좋은 점은 내가 틀린 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내가 푼 거, 내가 틀린 거 찾기는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찾아주기에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어제 숙제했는데 뭐 1번 모르겠어요. 그럼 노트 일단 가져와. 하면서 노트 같이 봐요. 그럼 노트를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은데 1번 쓰고 공백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그거 안 풀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문제 읽고 식 한 줄이라도 써봐. 그러면 사실 한 줄 쓸 수 있거든요. 한 줄도 못 쓰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선생님 저 한 줄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또 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네가 정말 1도 모르는 문제들은 문제를 똑같이 베꼈어. 한글 문제가 꽤 길어요. 한 4-5줄 되거든요. 학생들은 4-5줄 쓰는 게 더 귀찮아서 내가 문제 읽고 식 한두 줄 써요. 사실 혼자 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신기하죠. 문제를 애들이 읽기 싫어서 그냥 몰라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쌤도 문제 난이도가 위에 적혀 있어요. 하, 중, 상. 상. 아 이건 난 못 풀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트를 쭉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풀었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좀 잘해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풀다가 답이 나왔는데 틀리거나 여기서 더 진행을 못하거나 어느 정도 멈춰져 있는 데가 있겠죠. 제가 위에서부터 식을 보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면 뭐 계산 과정이 틀린 거 있으면 여기서 계산 틀린 게 있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풀어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로 했는데 계산이 틀렸을 때는 그 계산 더하기 빼기만 다시 하는 것보다 꼭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을 안 틀리는 연습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좀 선행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면 미적분 이게 이제 다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그냥 뭐 안 한다 치고 내신용으로만 잠깐 할 거고 확통도 굳이 할 필요 없고 미적분까지 이제 수능에서 볼 건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미적분 어느 정도 한 단원, 한 학기의 단원은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선행 나가고 복습하는 데까지 한 달이라고 해도 정말 빡빡하게 3개월. 그래서 3학년 2학기 이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우니까 한 학기 잡고 그 다음에 수학 하는 조금 쉽기는 해요. 근데 수학 1이 어려워서 여기도 한 학기. 그 다음에 고등 수학 3 아까 2학년 1학기 때 처음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처음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학상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학년 1학기 때는 이거를 해야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적분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업을 들었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미적분까지 끝내려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 정말 어렵죠. 여기까지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제 학교에서 최종 입번이라고 말하는데 서울대 의대까지 가려면 정말 이 정도까지는 해놔야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 거 이거 먼저 볼게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3, 4등급이에요. 사실 3등급, 4등급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3, 4등급 맞겠어 고등학교 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A가 중학교 때 A의 비중이 25%입니다. 20%에서 25% 정도가 중학교 때 A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A를 겨우 맞았어요. 자, 90점 겨우 간당간당해서 반올림 89.5에서 겨우 맞았어요. 그 학생 25%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가면 4등급이에요.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되게 큰 괴리거든요. A를 맞으면 되게 잘한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A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최상위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항상 100점 맞다가 하나 두 개 틀린다. 이건 이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 애가 진짜 언제나 그렇듯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까지 합쳐갖고 A가 되나 안 되나 막 조마조마해. 그럼 진짜 4등도 있고 심지어 A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죠. 5등급, 6등급이라는 얘기. 현실적으로 봤을 때 3, 4등급만 해도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는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등급인데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원까지는 어느 정도 해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수1을 해놓고 고등상, 고등하 이 정도 끝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3학년 거를 어느 정도 시작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1학기 때 1년 정도 과정이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껏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편하긴 하죠. 이제 문과 이게 최상위권일 텐데 문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수투까지가 끝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확통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데 확통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2학년, 2학년, 3학년 때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를 낮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때 3학년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 내가 1년 정도 선행을 하면서 문과 최상위권을 좀 바랄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과 일반적으로 3, 4등급을 노린다가 되면은 이제 3학년 2학기가 끝났을 때 고등학교가 딱 끝난 1년 정도 선행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문과가 나쁘지 않게 그래도 할 수 있다의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 선행을 제가 이제 추천하는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이제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지금 적어놓은데 심화 교재는 필수가 아니다. 중학교 수학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은 우리가 쌤만 해도 되게 충분히 많이 키워진다. 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푸는 게 쌤 한 번 풀고 심화 수학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얻어서 좋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수학을 갔을 때 훨씬 더 기초가 탄탄하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쌤 90% 이상의 성취도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들은 고등수학의 기초예요. 이 부분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단어로 다 칠했듯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많이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3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학년 1학기는 굳이 심화 안 해도 되는데 3학년 1학기는 고등수학 상하고 엄청 비슷하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 대비 겸 심하게 학습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 슬로건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애들. 되게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는 것 같고 잠만 자는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안쓰럽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되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은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하거나 할 때 학생들이 되게 갑자기 많이 오늘 테스트 되게 잘 보거나 숙제 좀 잘 못해온 친구들이 있다가 갑자기 숙제를 되게 잘해왔을 때 저도 칭찬을 해주기는 하는데 제가 칭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는 거 엄청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간혹 그럴 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뭐 누구누구 학생 오늘 숙제 진짜 잘해왔다고 집에 가서 좀 칭찬도 같이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무심하게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너 오늘 숙제 되게 잘했다던데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그 동기부여가 진짜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응원하고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등수학에 대해서 이제 홍보 특강 때문에 홍수청 원장님께서 잠깐 여기 조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메이저수학원 홍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발표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다가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할 타입인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중등 시험이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나고 고등 시험을 한참 보고 있어요. 좀 전에도 고등 시험 통과하고 왔는데 중등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에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위가 되게 많았어요. 범위가 많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능 같이 이제 어렵게 학교 프린트를 내는 학교에서도 그 프린트는 안 주고 전체적인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돼서 애들이 이제 편안하게 시험을 좀 보긴 했어요.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학원 차원에서 이제 그 시험 범위를 맞춰가지고 기출문제를 만드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중등은 좀 이번에 좀 쉽게 지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래 이제 고등이 시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실험조사 관련자를 체계에서 이제는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준 그 EBS 고난도랑 그다음에 그 교육청 평가원에서 기출 문제 나왔던 거 1학년 때 보는 이제 그런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내는데 시험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를 되게 늦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중간고사 쉽게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가서 다 쉽게 풀었는데 그게 시험이 기말고사를 이제 막 보고 있잖아요. 좀 전에 어떤 걸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그 고1 시험 자체가 기말이 훨씬 더 어려운데 그 준비 기간이 짧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고 기말 바로 보고. 그럼 제 생각에는 중간을 어렵게 되는 게 맞고 중간고사 애들이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쉽게로 이번에 어렵게 되는 바람에 애들이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중학교 때 좀 준비를 많이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용원님 아마 말씀하셨겠지만 중등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다른 책보다 샌드로 많이 반복하는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 걸 테스트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 테스트라고 하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보통은 이 동네에서는 이제 매점이나 수대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 기출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봐서 한 2개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시험 범위가 소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을 몇 번 봤다, A급이나 최상위를 봤다라고 넘어가시기보다도 그 해당 학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직접 구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학원에도 많고 족보학원 같은 데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기출을 많이 봐서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넘어가는 걸 하시면 굳이 실마 문제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센 정도를 반복을 하고 기출 점수가 잘 나오도록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선행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심화를 하실 거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제 생각인데 항상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A급을 풀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초3이나 하이레벨이나 수학이신이랑 달리 A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A급은 선행이 안 돼도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3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선행이 안 될 수 있는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중등 시간 할 필요는 없어서 아무튼 이제 그건 가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지금 요 근래 분당의 전체 트렌드는 EBS 고난도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준 되게 문제 들었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학교됨에 있어서 정시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이 굉장히 쉬운 문제랑 아주 어려운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애들이 다 요거를 포기하면 요거는 되게 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을 많이 하지 않고 내신만 하더라도 수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걸 좀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허리 부분이 되게 어려워졌는데 제가 지금 고3이나 고1을 가르쳐도 허리 부분을 잘 푸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블랙라벨이나 실력선수를 좀 많이 한 아이들이에요. 어떡할게요. 예전에는 몇 년 전 트렌드만 해도 수능이 이러니까 실력선수 안 풀고 좀 쉬운 학교 가서 그냥 학교 내신 잘하고 수능 좀 두 문제 버리고 하면 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이제 고등 수학, 중학교 수학 하는 걸 오늘 들어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중학교 나가는 거 말씀드렸을 때 고등 같은 경우가 실력평서 블랙날에 추가된 EBS 고난도 이런 것들의 책을 중학교 때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가서 내신 그다음에 수능에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실력 분석을 많이 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공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찌어찌 두세 달 동안 간신히 끌고 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보다도 원래 이제 수학 실력이 베이스가 있는 애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제 여기 오신 분들 아이가 학년을 보니까 이제 중1도 계시고 중2도 계시고 중3도 계시는데 중2는 정말 좋은 시기죠. 선행도 하고 나가고 말만 잘 듣는다는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직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차후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혹시나 뭐 형제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번에 방학 기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짧은데 가장 긴 학교가 순회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순회중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제가 EBS 고난도는 이제 5일 과정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 있는 데까지거든요. 9단원을 하루에 한 단원씩. 이거는 이제 어떤 특강이냐면 제가 한 개 한 개 설명해주고 모든 걸 다 풀어주는 특강이에요. 4시간 동안 한 단원을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어려운 거 풀어주고, 그리고 밥 먹고 와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6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풀고 가거든요. 하는 딱 9일 동안 정말로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 분당에서 가장 주요 학교들이 무료로 쓰는 조제를 이제 어쨌든 9일 동안에 다 끝내는,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다 풀어주고 복습을 다 시켜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 특강이고요. 뭐 이건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거에 이어서 2학기 때부터는 그 1년 과정이죠. 2학기의 과정이죠. 그 수상 9월달이랑 10월달, 수학은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실력 분석을 똑같이 그냥 단순히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가는 거를 검사를 시켜서 보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나중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나 수능에 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뭐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오늘 비오는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